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에도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희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관심은 늘어났는데 어느덧 움직임을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횡보 장세에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변동성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예. 그 12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 결정된 이후에 그때 한 6만 달러에서 거의 10만 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야 비트코인 하는 맛이 좀 있거든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한번 급등하고 나서 1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 이제 취임식을 할 때 그때 10만 9천 달러 정도 이제 터치했다가 지금 9만 5천 달러 정도로 맞아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숨고르기 정도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하락장 전환에는 강한 악재들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다만 트럼프가 물론 단기 가격은 기대감이라는 심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단기 가격은.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하기 전에 내놨던 공약들을 지금 차근차근 이행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슈들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좀 안 좋았던 부분이라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다룰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뭐 트럼프 코인, 뭐 멜라니아 코인, 뭐 최근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또 연계돼 뭐 간접 홍보를 했다고 하는 뭐 리브라 코인 같은 밈 코인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면이 있다. 조금 과했군요. 네, 뭐 가격 또한 뭐 7토막, 8토막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섞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과열이 좀 식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수급 왜곡도 좀 일어났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너무 화제가 되면 항상 조금씩 어딘가에서 이제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메꿔가면서 횡보 장세,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은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사실 파월 의장이 기존에 뭐 비트코인을 강하게 부정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성격을 좀 부여하는 의미가 있죠. 네. 그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의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뷰가 좀 더 이제 그런 특정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 나쁜 역할은 아니고 비트코인의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긴 하니까요. 그렇게 정의하는 면이 좀 시장에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이면에 이제 미국에서 요즘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트럼프 이기 때 보면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됐다고 좀 저는 보여지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결제나 지급 결제나 이런 수단으로서는 스테이블 코인, 그것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확실히 이쪽 분야로 민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미국의 구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약간 방향을 정한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은 원래 특징은 뭐 개인 대 개인으로 탈중앙화되게 뭐 전자화폐 형태로 주고받는 수단도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가치 저장의 수단의 역할로 조금 더 바라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뭔가 노선을 좀 정리해서 미국이 이 가상자산 시장을 좀 드라이브하는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파월 회장이 비트코인을 부정하거나 완전히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미지 자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떤 달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느낌도 있어서 이것도 가상화폐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시그널로 좀 보여집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 밈코인 얘기, 이게 뭐 수급 왜곡도 좀 만들었고 오히려 악재가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과하면 탈이 난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밈코인이 사실 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유틸리티 사용성이 없는 맞아요. 쉽게 하면 재미로 발행하는 그냥 잠깐 치고 지나가는. 네, 그런 형태인데 커뮤니티 중심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2024년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왜 주목을 받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가상자산 여러 가지 코인들의 토큰 경제 구조의 문제를 좀 인식을 한 거예요. 기존 토큰들은
초기에 재단이나 그 기관들, VC들이 초기에 물량을 너무 많이 확보하고 그들의 토큰 물량이 락업이 해제되면서 시장이 많이 공급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개인들은 또 가격 하락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원래 가상자산은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인들이 넓게 골고루 많이 보유하고 있는 또 커뮤니티 중심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냐라는 것들이 이제 작년에 나오면서 밈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기존 코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인 거죠. 또 그것을 발행하는 주요 플랫폼인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해지다 보니 네. 뭐 트럼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너무 쉽게 발행을 하고 최초의 문제라고 했던 그 인식 포인트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재단이 거의 대부분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물량을 푸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모양만 밈 코인이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의 밈 코인들이 막 출현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밈 코인의 그리고 본연의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뭐 기관이 검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러그풀이라고 하죠. 먹튀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많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뭐 검증이 안 된 경우는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극단의 이제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노출되어 있는 코인이다. 근데 그게 좀 최근 좀 과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그게 나왔을 때도 그때도 약간 좀 말이 많았어요. 의구심도 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와 트럼프 약간 찬양하는 분위기였잖아요.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근데 요거는 조금 선 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조금은 화를 불러 일으키기는 했나 봅니다. 근데 그러면 요거를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인을 규제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밈코인에 대한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밈코인은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재미로 또 커뮤니티 활용된 용도로 발행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코인 발행에 대한 대부분을 다 규제하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규제보다는 사실 최소한의 규제가 돼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밈코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제도권에서 인증을 받은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들이 이런 밈코인을 너무 문제의식 없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상장을 하는 그 포인트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소라는 곳은 수많은 이제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 너무 버젓이 그런 밈코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건 썩 좋지 않은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형태에서의 규제 정도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그 다른 형태 너무 많이 가버리면 시장 자체의 어떤 이런 혁신을 확 누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좀 경중을 좀 가려서 규제하는 건 좀 필요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규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최소화해서 해야 된다는 게 네. 사실 되게 어려운 미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그거 좀 궁금해요. 전략적 비축 자산 얘기가 네네. 요즘 잘 안 나와요. 뭐 물밑에서는 뭐 계속 회의도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TF 팀도 만들어졌고 그런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실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큰 이슈죠. 그쵸. 쉽게 될 건 아닌데 네. 이제 미국 주 단위에서는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 이따가 같더라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네. 그 미국 전체로는 지금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전략적 비축 자산을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사야 되니까 비축을 해야 되니까 금을 예. 팔아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법안에도 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긴 예. 한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금을 한 8,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시장에서 그게 한 2.6억 온스 정도 돼요. 이게 재무부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부 소유로. 근데 그 가치를 평가 기준 가격이 1970년대 가격으로 회계상으로 가짜 평가가 됐어요. 네. 온스당 한 4.40달러 정도, 42달러 정도. 그렇다 보니까 그 금의 가치 총액이 한 110억 달러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법안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네. 왜 그걸 1970년대 가치로 평가하냐. 그쵸. 지금 1온스당 2,000달러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00달러 평가하면 5.2조 달러가 됩니다. 이야.
그러면 그 평가 차익에 대해서 그 연준이 이제 그 재무부 쪽으로 이제 그 차익에 대한 금액을 이제 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 그 금액이 그 정부 지출로도 쓸 수 있고 주요 자산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써야 된다. 요런 아이디어이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부채결이나 여러 가지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근데 나름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금을 팔아서 한다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재평가한 차익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분명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는 주정부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네. 이제 주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뭐 텍사스에서 옛날에 한때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주 차원은 가장 먼저 실행한 곳이 펜실베니아 주가 작년 11월 달 정도에 작년부터. 결국 주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거거든요. 똑같이 법안이 발의되고 상하원 통과돼야 되고 예. 주지사가 승인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게 지금 26개 주에서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 많이 늘어났네요. 네. 오. 2주 전에 15개인가 그랬는데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주 단위에서 뭔가 포모가 일어나나 봅니다. 우리도 해야 그러네.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중 4곳 정도가 지금 이제 투표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곳은 거절이 됐어요. 노스다코타 주는 거절이 됐고, 근데 그게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유타주, 뭐 애리조나주, 말씀하셨던 텍사스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유타주 같은 경우는 이미 2022년부터 태스크포스 운영이 됐었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을 이미 비트코인 ETF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을 시켰어요. 오, 그렇군요.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노출을 시켰던 곳이고요. 텍사스는 지금 아마 그 40대 주 입법 우선순위 과제에 이거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에서는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네요. 뭐 26개까지 늘어났다고 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 열 몇 개가 더 늘어났으면 이제 갑자기 더블이 된 거죠. 그렇다는 건 확실히 아래쪽에서는 뭔가 계속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이 상관관계가 많이 좀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관 개수가 0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자산과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다. 이게 가장 좋은 특징이에요. 그쵸. 장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하는 해지가 되죠. 해지가 네. 되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주식과 상관계수가 지금 낮아진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과 상관계수가 낮아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시기들이 주로 언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리스크 온 자산이냐 위험 자산이냐 리스크 오프 자산이냐 이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리스크 온 자산에서 리스크 오프 자산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될 때. 그러니까 리스크 온 자산은 보통 나스닥 같은 기술주예요, 위험 자산들. 근데 이제 리스크 오프 자산이 되면 보통 금과 같은 자산이 그렇죠. 되는데 어떤 글로벌적인 지정학적인 불안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될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좀 하면서 리스크 오프 자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것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식과 상관계가 낮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도 아니고 그쵸. 이상한 네.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본연에 갖고 있는 특성이죠. 비트코인으로서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이 좀 뜨기 시작할 때부터 포트폴리오에 이 정도는 좀 갖고 있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또 빛을 발하는 거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대로 또 같이 유동성으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온이냐 오프냐. 그리고 국내로 얘기를 좀 돌려보면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역시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이 이슈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너무 당연하게 되어야 된 것이 이제서야 되는 거다. 사실은 기업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를 통제하는 곳은 아마 글로벌로 보더라도 손에 꼽힐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계좌 자체를 발급 못하게 하는 곳은.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문제 제기들을 업계에서 많이 했었고요. 네. 첫 단계 열리는 거고요. 근데 이 첫 단계가 결국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미국에선 ETF가 작년에 승인이 됐잖아요. 현물 ETF.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금융 자산이 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자산이기도 하죠.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도 ETF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들을 갖춰야 되는 첫 단계이긴 해요. 법인이 무슨 기업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환경이 만들어져야 ETF 상품도 출시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질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건 첫 단계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현물 ETF도 도입되고 법인의 투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또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적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을 되게 이게 뭐 상승장, 이렇게 하락장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하락장도 아니고 그렇죠. 뭐 상승 되기 전에 바닥인 시기도 아니고 이미 상승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물론 지금부터 약간의 더 상승 가능성은 존재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2025년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분산으로 한 번에 맞는 금액보다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2023년도나 2023년도 같은 경우 작년이었다면 네.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그렇죠. 전개해도 되는 거겠죠. 예. 올해는 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해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감은 여전히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내용이기는 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배경이 크게 두 가지, 유동성과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기대감은 여전히 뭐 도처에 깔려 있고요.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처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애매한 게 계속해서 좀 유동성과 관련해서 그림자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죠. 돈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에 집중됐던 돈이 전 세계적으로 증시 상황에서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압축이 되고 다시 코인 시장으로 관심이 또 쏟아져야 그 시기가 또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약간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관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업로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